주식 구조와 정치, 제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제 7주차는 그, 경제에 대한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우리 강의 계획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경제, 것이 국제 경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 시험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면은 사회과학 경제 두 번째 무용 용어 조세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제 거시하고 국제 경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론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제 27페이지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어, 자, 먼저 이제 일반 이론부터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금융이란 말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그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런 파이낸스, 이거는 이제 어원적으로 볼 때는 라틴어 의 어근 핀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핀이란 말은 이제 라틴어의 핀이란 말은 이제 끝이란 말이잖아요. 끝난다, 끝낸다라고 하는 핀이란. 다시 말하면 이제 부채를 청산한다, 부채를 완전히 끝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란 말의 본래 어원은 그런 뜻이다 이런 거고, 이 금융이란 말은 우리가 실물에 대한 대조어죠. 실물은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재화나 용역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물이라면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재화 용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융이다. 다시 말하면 계량적인 가치 측면을 말하네. 실물의 계량적인 가치 측면, 실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그 가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로 이제 환산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법 공부할 때 물권, 채권 얘기를 했었죠. 물건이 이제 실물에 관한 거, 동산,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면 채권이 이제 금융에 관한 거였잖아요.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이 금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금융을 많이 쓰는 것이 국가의 재정, 국가 재정을 이제 되게 금융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의 권위 있는 재정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가 공공재정, 영어로 앞에 퍼블릭을 붙여서 이제 퍼블릭 파이낸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재정이라는 말로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이낸스란 말을 쓸 때는 어떤 민간 그런 그 개념을 쓸 때는 금융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공공의 개념으로 쓸 때는 재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재정도 이제 돈, 화폐 가치 측면을 말하기 때문에, 또 그 금융이 대체로 그 통화 관리를 많이 의미해요. 주로 경제학에서 이제 거시경제학의 한 분야 중에 그 금융통화, 금통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통화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에서 표준적인 그 화폐 단위를 이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폐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폐 뭐라고 그러죠? 어떤 증가량, 화폐 증가량에 화폐 또 폐기, 그다음에 시중 통화량 이런 거 이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화폐, 신용 창조 그를 또 이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불 준비율 이런 것들을 일정 비율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 통화 관리라고 그러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 속해 있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라고 부르죠.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또 그 기구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보험, 증권, 뭐 은행감독원을 합쳐갖고 지금은 이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통화 관리를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화폐 가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용되는 실제 가치, 다시 말하면 사용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게 화폐 단위로 표현된 그 명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명목 가치.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상품은 명목 가치가 크고 사용 가치가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뭐라고 할까요?
뭐랄까 무슨 기호품 같은 거, 담배나 무슨 이런 것들은 명목가치, 뭐 심하게 말하면 마약 같은 거는 뭐 명목가치는 굉장히 비싸지만 사실 사용가치, 실제 가치는 거의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재, 도서, 책, 지식산업 이런 것들은 사용 가치는 굉장히 크지만 명목 가치는 거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이나 그다음에 뭐 공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자유재라고 있죠. 희소성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재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용 가치는 굉장히 크지만 명목 가치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잘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이것을 국가가 이제 이런 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걸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국가 개입을 해서 그래서 자본주의 이런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치의 역설이다 이렇게 가치의 역설. 아담 스미스가 이미 그 상품 가치를 얘기하면서 아주 예전에 벌써 이 사용 가치와 명목 가치와의 그 괴리 현상, 가치의 역설 현상 측면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어느 사회든지 자본주의 사회는 여기에 괴리되기 때문에 이제 적절히 국가 개입을 해서 요거를 서로 이제 조정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 하나가 이제 화폐죠.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고 얼마를 발행할 거냐 이런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이 총괄을 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와 이제 금융감독 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조폐공사라고 하는 그 공기업을 통해서 화폐를 이제 그 인쇄를 하고 이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어떤 가치가 있는 증권을 다 묶어서 이제 유가증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주식 같은 거 이런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뭐 국채나 지방채 같은 그런 채권이랄지,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양도성 예금증서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유가증권이고, 뭐 그 다음에 수표 오음 뭐 이런 것까지 다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고, 더 확대해서 본다면 지폐도 동전이 아닌 지폐도 이제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예금증서가 다 그렇게 되고, 유가증권이 이제 굉장히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불안의 시대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환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 태환은 말 그대로 그 어떤 화폐의 사용 가치와 명목 가치가 일치하는 그런 화폐를 이제 태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되게 동전 같은 거죠. 옛날에 금화, 은화 이런 거. 금화 그럼 뭐 금화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액면 가치, 명목 가치도 10,000원이지만 그 금화를 이제 녹여서 금은방에 가서 이제 돈을 받고 팔아도 10,000원이거든요. 이와 같이 일치하는 그런 것을 이제 태환이라고 하고, 반대로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불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환. 지폐죠. 50,000원짜리 지폐가 액면 가치는 이제 10,000원이지만 50,000원이지만 그 50,000원짜리를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은 뭐 종이값하고 잉크값 해봐야 뭐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표는 더하죠. 1억짜리 수표가 있다 그러면 액면가는 1억이지만 그걸 만드는 데 드는 원가는 아주 저렴하게 들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태환의 시대에서 이제 불안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옛날에 이제 그 금본위 시대, 은본위 시대가 이제 태환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금과 은이 이제 충분히 보급이 안 되니까 이제 국가가 지폐를 발행해서 이제 관리 통화제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불안의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불안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금융과 실물이 서로 괴리되기 시작한 거죠. 태환의 시대 때는 금융과 실물이 정확히 이제 일치가 됐는데, 불안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실물과 금융이 괴리되고, 금융이 별개의, 실물과 전혀 별개의 이제 그런 움직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금융위기가 이제 거기서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실물과 괴리된 그런 금융이 자체 금융의 논리로서 움직이다 보니까 위기가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을 다루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권이라고 하죠. 제1금융권, 제3 이런 금융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을 이제 총괄하는 곳이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미국은 12개 연준이 있습니다. FRB라고 하죠. Federal Reserve 라고 하죠. Federal Reserve 이렇게 이제 연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중은행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다르게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것은 시중은행일 뿐이고 미국에서 이런 중앙은행 구실을 하는 곳은 12개 연준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 여기 FRB가 이제 기능을 하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한다. 한국은행에서 금융정책 총괄을 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면 뭐 표준금리랄지, 통화량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표준금리를 몇 %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고시하고 이렇게 하는 한국은행이 이제 그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BI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제결제은행이죠.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각 나라의 이제 그 금융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표준을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지불 준비율을 이제 강제를 하는 곳입니다. 지불 준비율이 너무 높으면, 시중 금융이 좀 경색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지불 준비율이 낮아갖고, 돈들이 많이 풀리면 신용 창조가 많이 돼서 통화량은 늘어나겠지만 은행이 부실해지겠죠.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불 준비율이다, 줄여서 지준율이다, 이렇게 리저브 레이트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강제를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얼마 몇 % 이상은 항상 은행에다가 두고 나머지만 이제 그 대출을 해라. 예금 금액 중에 예를 들면 뭐 20% 정도는 항상 지불 준비금으로 그 비치를 해놓고 80% 정도만 이제 대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불 준비율을 이제 그 강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인데,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하는 곳이 바로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현상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그런 물가 상승률을 벗어나서 이제 그런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떨어지는 것을 디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체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호경기 때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짐과 동시에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에서 물가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반면에 디플레이션은 이제 수요 곡선인지 왼쪽으로 이동함으로 해갖고 경기는 나빠지고 이제 물가가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자본주의 경제는 경기 순환이 된다, 이렇게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가 지날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이제 겹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경기는 경기가 좋아지는데 물가가 내린다든지, 그다음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많이 보는 것이 경기는 나쁘면서 물가가 오르는 아주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 경제, 그 다음에 단기 투기 자본, 토빈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 27페이지 아랫부분이죠. 거시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거시경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크게 넓게 본 경제를 말합니다. 좁게 본 경제를 우리가 미시경제라고 한다면, 넓게 본 경제가 이제 거시경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 주체를 볼 때, 개인이나 가게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경제 주체의 그런 경제 현상들을 우리가 미시경제다, 이렇게 마이크로 이카노미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반면에 국민 경제, 한 나라 경제, 한 나라 살림을 이라고 하는 주체를 이제 그 경제 현상을 우리는 거시경제다, 이렇게 말해서 한문으로 보면 이제 클거자를 써가지고 영어로는 좀 매크로한 에코노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시경제 현상을 볼 때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기가 꾸준하지가 않고 경기 순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 순환이 있게 돼 있습니다. 반면 이제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개입을 해서 이걸 얼마든지 이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사회주의 경제는 경기 순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개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러시아나 뭐 중국에 보면 인플레 현상이 있고 거기도 경기 순환이 뭐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회주의는 국가가 이걸 조절할 수가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이제 국가 개입이 아무리 국가 개입하더라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 순환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요 경기 순환과 그다음에 실업의 상존 이것도 자본주의 경제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순환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이 이제 뭐 경기 순환을 해서 소득과 그다음에 가격이 똑같이 오른다 이러면 뭐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그게 이제 항상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경기 순환 말 그대로 이 경기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햇볕이 얼마나 잘 드는가 이렇게 경기 경자가 이게 햇볕이 잘 든다는 건 뜻이죠. 경기가 좋다, 햇빛이 잘 든다. 경제를 이제 햇볕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또는 이제 경기 변동, 경기 순환 이렇게 말한 거죠. 영어로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가장 이제 상황이 좋은 것을 호황이다 그죠. 호황, 좋은 상황이다. 자, 한문으로 보면 좋을 호자에다가 상황할 때 황자잖아요. 좋은 상황이다. 영어로 prosperity, 번영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이제 상황이 나쁜 것이 호경기다. 말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 좋은 햇볕이 드는 기운이다. 호경기다. 리커버리, 회복기. 그것보다 조금 나쁜 게 이제 불경기다. 말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 햇빛이 잘 안 드는 그런 기운이다. 불경기. 리세션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보다 좀 더 이제 나빠지면 불황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쓰면 안일 불자에다가 상황황자 전혀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던 상황이 전혀 아니다. 디프레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좀 더 이제 악화되면 공황이다. 그죠? 한문으로 보면 공포스럽고 황량하다 이거죠. 공황. 이 황은 또 황량하다, 삭막하다는 거죠. 공포, fearful하고 그다음에 황량하다. 드리으리하다. fearful and dreary.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황량하다. 삭막하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공황이라고 보고 최고로 나쁜 상황을 이제 대공황이라고 보고 이제 1929년에 전 세계 경제 급습을 했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로 몇 가지를 보면은 경제 지표 뒤에 이제 몇 가지 다 나올 겁니다만은 지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복잡한 경제 상황을 수치로서 딱 그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복잡한 경제 상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수치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지표란 말은 말 그대로 가리키는 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는 이제 가리키는 경제 상황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걸 우리는 경제 지표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시 경제 지표, 또 하나가 국제 수지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 그 외환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표, 국제 수지표, 요거 BOP라고 하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외환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외환 입출에 관한 표, 국제 수지표. 주로 이제 수출입을 통해서 외환 아니면 신용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를 이제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그런 표를 국제 수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해마다 이제 총 GDP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올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비율로 따지는 거죠. 올해 그다음에 작년 이렇게 해갖고 비율로 나눠서 곱하기 이제 100 이렇게 하면 딱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고, 지금 오늘날은 그 다 GDP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옛날처럼 GNP가 아니고 GDP,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한다. 그다음에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나누어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빼고 또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를 수를 해서 산출하는 수치가 바로 실업률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실업률을 보면 이제 경제 상황을 그냥 알 수 있거든요. 국제 수지표를 봐도 그렇죠. 무역 흑자가 얼마다, 적자가 얼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현재 상황을 가늠할 수 있고 앞으로 또 내다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제 뭐 흑자라고 좋은 것은 아니고 적자라고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공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뭐라고 건전하게 유지가 돼야지, 흑자가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입이 줄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출이 줄어든다는 예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수출이 또 는다고 하는 것은 수입을 또 앞으로 늘릴 거기 때문에 또 국제 수지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장기적으로 좀 매크로하게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 분석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시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주가에 미치는 통화량,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에요. 주가가 이제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럴 때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통화량이잖아요. 통화량.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주식을 사겠죠. 주식을 사려고 하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또 낮아지면 사람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주식을 사겠죠. 그럼 또 주가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환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이제 거시 경제 분석이다. 주가를 이제 그 종속 변수로 하고 그 통화량이나 이런 것을 독립 변수로 해서 그 영향력을 이제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거시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이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실제 GDP를 산출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물가지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3천 불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때 3천 불보다 지금 3만 불 10배로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생활 수준이 그럼 10배 좋아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물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가가 쌌고 지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평면적으로 비교해갖고 3만 불이니까 3천 불 시대에 비해서 10배 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가지수를 반드시 감안을 해서 그럼 물가가 그때 3천 불이고 지금 3만 불인데 물가가 딱 10배 뛰었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생활 수준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기본 상식적인 거죠. 뭐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 300만 원이고 80년대 사립대학 등록금이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배가 이제 오른 거죠. 그러면 등록금이 10배 오른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물가가 정확하게 10배 올랐어요. 그 당시 하숙비, 지금 하숙비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딱 물가가 10배 올랐단 말이에요. 커피 값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짜장면 값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10배 올랐기 때문에 등록금도 10배가 오른 것은 그냥 평상 수준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GDP 디플레이터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라고 한 거예요. 상품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을 우리는 이제 드는 돈을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 비용이고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무슨 특히 이제 특히 인건비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건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자동차 한 대 만들어 수출했다. 그러면 거기 드는 비용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회비용이 있어. 기회비용. 내가 그 자동차를 안 만들고 만약에 모바일 핸드폰을 만들어 수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손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한쪽에서 돈을 쓰지 못하고 다른 데 썸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죠.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닐 때 300만 원씩 내고 8학기를 다니는 2,400만 원을 쓰지만 일반 비용은 2,400만 원이지만 2,400만 원만 든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8년을 투자를 했고 4년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분 친구들은 알바를 해서 돈을 그만큼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비용까지 치면 일반 비용은 2,400만 원이지만 기회비용까지 치면 최소 4천 이상이 돼요. 여러분들은 대학 4년을 4천 이상을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반 비용만 내가 계산해 갖고 나는 3824 2,400만 투자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기회비용까지 해서 나는 최소 4천 이상을 투자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졸업을 해서 4천만 원 이상의 그 추가 소득을 더 얻어야 여러분들 친구들보다 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4년 대학 다니는 것이
일반 비용도 적지 않은 돈이 들고 등록금도 그렇고 교통비 무슨 교재비 이런 것도 들지만 4년이라고 하는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들은 알바를 하고 뭐 해외 어학연수를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쌓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4년 동안 투자한 것은 정말 큰 투자니까 그 투자에 대한 뭐랄까 나중에 소득을 그만큼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그 돈 그냥 버렸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썬크 코스트죠. 물속에 가라앉은 싱크, 생크, 썬크 물속에 가라앉은 비용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매몰, 매는 이제 땅속에 파묻는 거죠. 몰은 물속에 가라앉은 거죠. 땅에 파묻고 물속에 가라앉은 비용, 이미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걸 언제 매몰 비용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현대가 자동차를 계속하다가 업종 전환을 해서 모바일로 가겠다, 반도체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미 자동차의 산업에 투자한 엄청난 매몰 비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업종 전환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이거 별 재미도 없고 그만둬야겠다. 그럼 그 2년 동안 든 돈 그거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돈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봅니다. 매몰 비용. 그 다음에 공무원 학원 내가 2년 등록 해놓고 1년 다니다 그만두면 1년이 아깝잖아요. 그럼 그것도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일반 비용을만 봐서는 안 되고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총 비용을 여러분들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총 비용 대비 내가 얼마만큼 연봉을 받아야 이 비용을 뽑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30년 한다고 칠 때 30년 동안 내가 그러면 월 얼마씩 더 받아야 내가 지금 대학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심지어 내가 대학원을 가고 뭐 어학연수를 가고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내가 6년을 투자를 했는데 그 6년 돈 얼마를 더 받아야 될까요? 이거 계산할 때는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비용만 단순히 봐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편익과 이제 비용을 나누어서 이제 분석하는 것,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용 편익 분석. 총 든 그 벌어들인 편익을 이제 비용으로 나눈 비율. 그래서 우리는 BC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 어떤 경제적인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이익까지 있다고 치면 그 사회적인 이익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그거를 이제 효과라고 해서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제 그런 사업들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 할 때는 그에 든 비용과 그거로 더 벌어들인 수익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BC 분석으로 나오지만, 예를 들면 뭐 다리를 하나 건설해서 지금 월드컵 대회로 건설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분명하죠. 뭐 한 5년 동안 든 비용을 다 합산하면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그 월드컵 대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경제적인 그 편익이 별로 없잖아요. 다 사회적인 뭐 심리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편익이라고 안 하고 이제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그 자본주의 경제의 체계성을 봐야 돼요.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이다.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게 돌아가는, 서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이 되고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축 효과라는 겁니다. 구축 효과는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말을 타고 쫓아낸다는 효과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crowding out effect입니다. 이 말은 언제 쓰냐 하면은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 투자의 감소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뭘까요? KTX가 완전 전국으로 다 개통이 되면서 항공 산업이 다 죽었잖아요. 제주도를 제외한 무슨 부산, 광주 이런 항공 산업이 지금 다 위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코레일 철도공사가 이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민간 기업이
그 소비 투자가 감소가 됐잖아요. 요게 전형적인 구축 효과입니다. 정부에서 개입해갖고 민간을 이제 밀어내는, 그게 이제 KTX가 이런 민간 항공사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줬죠. 뭐 광주고속, 뭐 무슨 금호고속, 뭐 동부고속 이런 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구축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죠. KTX가 가져온 구축 효과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말하는 게 낙수 효과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물이 떨어지는 낙수, 말 그대로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있고, 또 하나는 분수 효과가 있어. 물을 뿜어올리는 분수, 파운틴 이펙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경제 시책을 펼 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화분에 물 주는 걸 비유를 많이 하죠. 화분에 물을 줄 때, 위에서부터 물을 뿌려주면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일반 화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초 같은 경우는, 무슨 양동이 같은 데다가 이게 난초 화분은 양동이 같은 데 담궈서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화분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그 난초 화분은 분수 효과에 많이 의존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랄까, 분재할 때 그런 얘기지만 이제 경제에서도 그래요. 나라에서 이제 돈을 지출을 할 때 대기업한테 지출함으로 해갖고 그게 중소기업으로, 그다음에 자영업으로, 일반 소비자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하는 걸 낙수 효과라고 하고, 반대로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1인당 25만 원씩 줘가지고 그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자영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영업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을 살리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분수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일리는 있어요. 낙수 효과가 좋다, 분수 효과가 좋다, 일리는 있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 낙수 효과를 많이 기대해갖고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도 다 유럽도 낙수 효과를 기대해갖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이제 대기업들한테 많이 지원했어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 일반 소비자까지 이제 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각 나라에서는 이제 그 전략을 전환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상품권 같은 거를 이제 배포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거꾸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을 살리고 이런 분수 효과를 많이 기대하는 식으로 지금 가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연관지수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산업이 다른 산업에게 주는 그 영향력 이런 거죠. 그걸 우리는 산업 연관지수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업종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한 대가 수출이 되면 거기 들어가는 2만 개, 3만 개 그 부품 산업, 중소기업이 이제 진흥이 되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산업 연관 지수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동차 산업 그 자체가 가져오는 수출 마진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것이 갖는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절대로 자동차 산업을 포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산업 연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이런 자동차 산업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연관 효과도 이제 말한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전방 연관 효과, 그다음에 후방 연관 효과, 뭐 측방 연관 효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런 자동차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한 대가 팔리면 중소기업에 산다. 이런 게 이제 전방 연관 효과로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가 팔리면 보험이 팔리고 석유가 휘발유가 팔린다. 이건 이제 후방 연관 효과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팔리면 보험 산업이 번창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측방 연관. 그 다음에 도로공사, 아스팔트 산업 이런 것들이 또 살아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또 측방 연관 효과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자동차 수출하려니까 보니까 배에다 실어 나르다 보니까 또 해운업이 또 호황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갖는 연관 효과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전방, 후방, 측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 산업 연관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몇 가지 개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경제학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가정이 있어야 된다. 첫째가 이제 희소성의 가정이라는 거죠. 모든 재화는 항상 희소하다. 자유재는 없다. 다 경제재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가치가 쉽게 말하면 공기나 물처럼 무한하게 늘려진 그런 자유재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화는 다 경제재다. 어떤 희소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희소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거기에 경제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경제인의 가정,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합리적인 그런 경제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가정입니다. 희소성의 가정과 경제인의 가정, 이게 이제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어떤 경제가 살려면은 일단 덩치가 커서, 삼성전자처럼 덩치가 커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융통성의 경제로서 작지만, 예를 들면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은 기업은 크지 않지만 융통성 있게 뭐라고 시대 상황에 잘 기민하게 적응함으로써 살아남는 그런 발전하는 그런 형태고, 삼성전자는 역시 전통적으로 덩치를 키워서 반도체와 모바일과 그다음에 가전과 이런 컴퓨터와 노트북과 이런 여러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이 돕고, 반도체가 잘 안 되면 모바일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상부상조하는 식으로 해서 살아남는 경제, 발전하는 그런 경제를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고, 융통성의 경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두루 나눠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기준 예산을 짤 때 말 그대로 제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예산을 우리는 영기준 예산이다. 제로 베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 나라에서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제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년에서 약간 늘려잡거나 줄여잡거나 이렇게 작년을 토대로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점증주의다,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점증주의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말하면 인크리멘탈리즘을 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영기준 예산이지만 이건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작년 예산을 참조해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쓴다. 그러면 점증주의. 이상적인 것은 영기준이고, 그러나 현실적인 건 점증주의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을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잖아요. 재화는 대체로 어떤 형태가 있는 그런 거, 동산, 부동산 이런 거. 용역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가를 보면 이제 물건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물건비는 불변 자본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경비 절감을 하더라도 물건비 절감은 대체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불변 자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건비는 가변 자본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급여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해서 잉여가치입니다. 그래서 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물건비와 인건비와 이윤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물건비는 이제 불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많이 주면 노동자의 몫이 많아지는 거고, 잉여 가치를 많이 갖게 되면 이제 사용자의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또 그 가격이란 것도 이제 묶여 있으니까 결국은 인건비와 이윤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이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서로 노사 분규가 필연적이다, 이런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일물 일가의 법칙에는 말 그대로 한 가지 물건은 한 가지 가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law of indifference of price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가 교환의 법칙, 같은 가격끼리 교환이 되는 등가 교환의 법칙. 부등가 교환이 되면 불공정 우리 무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에서 보듯이 불공정 무역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용 정책에는 케인즈가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인위적인 고용 정책이 있고, 피구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론도 있다, 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우리가 이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수요 공급 복선은 이제 우리가 이게 다 배워서 아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디맨드, 공급은 서플라이,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P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P, Y축이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은 X축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수학에서는 이 X축이 독립 변수고 Y축이 이제 종속 변수지만, 경제에서는 반대로 이제 Y축이 독립 변수고 X축이 이제 그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곡선은 정비례 곡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이제 반비례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선이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돼 갖고 이제 서로 만나는 부분이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이 된다. 균형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장 단순화된 형태의 수요 공급 곡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것들이지만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P가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립변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걸 설명을 못해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이거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막 다 거꾸로 설명을 하고, 뭐 설명하다가 막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정말 경제학 공부가 힘들고,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면 앞으로 경제학 공부가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수요 공급 곡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이 상품에 따라서 이제 그 탄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사치품 같은 것은 경기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지만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은 영향을 별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성. 민감도는 경제에서는 탄력성, 엘라스티시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클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 말한 거 반대입니다. 수학은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적이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이제 비탄력적인데, 경제학은 반대.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x축과 y축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종류, 공급자의 수에 따라서 독점 시장, 공급자가 딱 하나인 시장을 우리는 독점, 모노폴리라고, 두 개, 세 개인 경우를 과점이다. 그래서 올리고폴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자유 경쟁 체제가 되는 그런 거 우리는 다점이 되겠어, 멀티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상품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제 지표를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지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상황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수치를 경제 지표라고 얘기를 했고, 지수는 뭐예요?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다시 인덱스, 영어로 하면 인덱스인데, 지표 중에서도 좀 더 정형화된 거 있잖아요. 주가 지수, 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은 지표 중에서 좀 더 정형화된 거를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와 지수는 이제 정도의 차이다. 개수는 뭐예요? 상관, 말 그대로 개자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X와 Y와 독립변수와 뭐 종속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에 관한 거예요. 관계에 관한 수가 개수입니다. 영어로 쓰면 coefficient라고 하니까, 코란 말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같이 어떤 관계에 의한 coefficient. 이게 많이 쓰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태도 지수. 이거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게 소비자 태도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엔겔 계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총 지출 중에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 이제 엔겔 계수다. 이렇게. 엔젤 계수는 말한 것처럼 가계 지출에서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지출, 이게 엔젤 계수다. 이렇게 말하는. 빅맥 지수,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빅맥 세트에 관련된 거죠. 빅맥 세트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3,000원이고 미국이 우리나라가 5,000원이고 미국이 3불이다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디가 더 비싸냐? 한국이 비싸다. 물가를 감안할 때 한국이 더 비싸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게 빅맥 지수고, 진위 계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계수를 진위 계수라고 하고, 경기 종합 지수, 경기 확산 지수, 그다음에 피셔 효과, 그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레버리지 분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직성 비율이 얼마나, 경직성 비용이 얼마나 크냐, 총자본 또는 총투자 이익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거, 그 다음에 토빈 큐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책에서 보면은 지금
지금 8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이제 9번에 보면 이론 법칙들이 몇 가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치의 역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 상품의 사용 가치하고 명목 가치 괴리 현상 그 다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비가 늘어나면 이제 한계 효용은 줄어든다는 거 하는 거고 다우 지수 다우 이론 그다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제품 수명 주기 이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시 소득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이 개념들 그 다음에 국민 순생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국민 총생산보다 국내 총생산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런 내용들 좀 보면 되겠고, 그다음 경제정책 국가에서 구사하는 이제 경제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이커브 효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단체가 있습니다. 경제단체 우리는 조합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가들이 만드는 단체, 전국경제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뭐 이런 식으로 무역협회, 한국경영자 총연합 연맹,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 이걸 우리는 자본가 단체라고 그러고 노동단체는 항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교사단체도 교총,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와 한국교직원 노동조합, 한교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이걸 우리는 경제단체다, 이제 조합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국제경제기구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 아는 거고, WTO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무역기구입니다. 1995년에 이제 출범했고, 가트는 94년까지 이제 존속했던 관세무역 일반협정이었죠. 가트가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것이었다면 WTO는 이제 완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거였고, 거기에 대한 그 세계 이제 금융을 이제 담당하는 곳이 IMF 국제통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OECD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ISO 국제표준화기구가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포럼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사회 포럼이 있습니다. DDA 도하 개발 아젠다 있고요. UR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시작이 된 라운드입니다. 이 라운드를 거쳐서 이제 WTO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말 그대로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렇게 된 거고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지금 나온 것처럼 첫 출발은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하고 유라톰이 이제 모체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합병이 돼서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됐다가 그다음 유럽 공동체가 됐다가 오늘날 유럽 연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우리나라에서도 회의를 했었고, 브릭스 말 그대로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비스타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이 비스타 이렇게 말하고, IBSA 인디아, 브라질, 남아공, 친디아, 이게 뭐 차이나와 인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G8 세계 8대 강대국, G2 미국, 중국,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말 그대로 석유, 피트롤리움 엑스포팅 석유입니다. 석유가 피트롤리움 오일이 아니고 피트롤리움이에요. 피트롤리움 이게 페트롤란 말이 이제 돌멩이라는 뜻이니까 피트롤리움 그러면 돌멩이 그러니까 석유 수출기구 오펙,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 아시아 유럽 미팅, UNDP 유엔에서 주로 개도국을 도와주는 UNDP, 그 다음에 웅크타드 유엔에서 무역 쪽으로 이제 관장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요 기구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33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제 33페이지까지 됩니다. 이 내용들 수업 내용들 여러분들 잘 메모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시험 그 방식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공지사항대로 여러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시험에 임하기 바라겠습니다.